엄마는 아빠 빈자리 지키다가 외로워서 병들어 죽은 거야. 알아? 저를 향해 쏟아낸 딸의 잔인한 원망에 억장이 무너져 내립니다. 주변에서 자식 때문에 속 썩는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 딸만큼은 절대 안 그럴 줄 알았습니다. 엄마의 지독한 암투병을 눈물겹게 지켜내던 세상에 둘도 없는 착한 효녀였으니까요. 남들은 번듯하게 가정을 이루고 직장에서 책임자로 살아갈 46의 나이. 하지만 제 딸은 엄마가 떠난 그날 이후부터 6년째 저 차가운 방구석에 스스로를 가둔 채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죽고 나면 이 거친 세상에 홀로 남겨질 딸의 미래가 너무나 뻔히 보였기에 70세의 저는 생애 처음으로 가장 매정한 아버지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세상과 담을 쌓은 내 딸을 어떻게든 다시 살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제 처절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새벽 5시 반 허리가 뻐근하게 쑤셔오는 통증에 눈이 떠집니다. 70세의 몸이란 게 원래 이렇습니다. 자고 일어나도 개운한 날이 단 하루도 없어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이불을 걷어내고 자리에서 일어나면 무릎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새벽의 고요한 집안에 작게 울려 퍼집니다. 눈을 비비고 세수를 한 뒤 깨끗하게 다려둔 시설관리 작업복을 천천히 꺼내 입습니다. 단추를 하나하나 잠그며 거울 속 제 얼굴을 바라보면 웬 낯선 늙은이가 거기 멍하니 서 있습니다. 35년간 전국의 거친 건설 현장을 호령하던 현장 소장이 맞나 싶을 만큼 모진 세월이 제 얼굴 위에 깊고 거칠게 새겨져 있거든요. 옷을 다 갖춰 입고 나면 저는 언제나처럼 습관적으로 거실 한켠을 바라봅니다. 굳게 닫힌 문 하나. 방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숨소리조차도 새어나오지 않습니다. 지독한 적막과 서늘한 기운만이 문틈을 통해 흘러나올 뿐입니다. 저 굳게 닫힌 문 너머에는 제 딸 지연이가 있습니다. 올해 나이 46. 남들은 번듯하게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키우거나 직장에서 팀장이나 책임자 소리를 들으며 치열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할 나이입니다. 그런데 제 딸은 벌써 6년째 저 차가운 방구석에 스스로를 가둔 채 세상과 완전히 담을 쌓고 지내고 있습니다. 어쩌다 우리 딸이 저 좁은 방 안에 갇히게 되었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제게 그런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요즘 세상엔 아들 다 필요 없고 딸이 훨씬 낫다고요. 늙은 부모 마음을 헤아리는 건 결국 딸밖에 없다고 말이죠. 저도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아니, 누구보다 확신했습니다. 제 딸 지연이가 바로 그런 아이였으니까요. 지연이는 어릴 때부터 참 남달랐습니다. 제가 건설 현장 일 때문에 전국을 떠돌며 집을 비우는 날이 허다했지만 지연이는 단 한 번도 아빠는 왜 맨날 집에 없어? 라며 투정을 부린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린 나이에도 늘 외로워하는 엄마 곁을 살뜰히 지켜주었고 제가 몇 달 만에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면 현관까지 맨발로 달려 나와 아빠 너무 보고 싶었어 하며 활짝 웃어 보이던 천사 같은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참 잘했습니다. 수도권 4년제 대학 건축공학과에 당당히 합격했을 때 저는 너무 기쁜 나머지 현장 인부들에게 술을 한턱 크게 쐈습니다. 그게 제 인생에서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대학을 마치고는 중견 건설사에 입사해서 16년 동안이나 남자들 틈 바구니 속 거친 현장 공무직을 버텨냈습니다. 저를 빼닮아서 생활력이 강하고 뚝심이 아주 좋았거든요.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아버지인 저조차도 혀를 내두를 만큼 제 딸은 그 험한 세계에서 한치도 기죽지 않고 씩씩하게 살아남았습니다. 그것이 제 평생의 가장 큰 보람이자 자랑이었습니다. 그랬던 딸이 지금은 저 어두운 방 안에 있습니다. 6년째 문을 걸어 잠근 채로요. 저는 현관 앞에 서서 운동화 끈을 묶으며 다시 한번 그 닫힌 문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저 문이 다시 열릴 날이 오기는 할까? 저 아이가 다시 예전처럼 번듯하게 옷을 차려입고 세상 밖으로 당당하게 걸어나갈 날이 올까? 그 생각을 하다 보면 출근길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워집니다. 집 밖을 나서니 차가운 새벽 공기가 매섭게 얼굴을 때립니다. 지인의 소개로 간신히 들어오게 된 오피스텔 시설관리 일입니다. 격일로 밤을 새우며 꼬박 근무해야 하는 고단한 직업이지만
35년 건설 현장 경력을 인정받아 많은 나이에도 월 250만 원을 받습니다. 이제는 현장 소장이 아니라 오피스텔 건물 관리원 정석원으로 살아가는 일상입니다. 늙은 몸이 성할 때 조금이라도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어디냐 싶으면서도 새벽마다 삐걱거리는 무릎을 이끌고 나서는 길이 매번 쉽지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저는 마음속으로 가만히 읊조립니다. 오늘 밤샘 근무를 마치고 내일 퇴근했을 때는 제발 저 문이 조금이라도 열려 있기를. 거친 현장에서 버티며 세상 어떤 시련도 두렵지 않았던 당당한 아버지였는데 지금은 제 집안에 있는 방문 하나가 세상에서 가장 두렵고 무섭습니다. 하지만 제 딸이 저 차가운 문 뒤에 홀로 존재하는 한 저는 아직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쓰러질 수가 없거든요. 오늘도 저는 딸의 방문을 등 뒤에 둔 채 그렇게 쓸쓸한 새벽 어둠 속으로 묵묵히 걸어 나갑니다. 35년. 제가 거친 건설 현장에서 보낸 서글픈 세월입니다. 27살에 처음 현장에 발을 들인 이후로 저는 평생을 전국으로 떠돌았습니다. 부산에서 광주로, 광주에서 대전으로, 대전에서 다시 인천으로. 한 현장이 마무리되면 짐을 꾸려 또 다른 현장으로 향하는 유랑 같은 생활이었지요. 집에서 따뜻한 밥을 먹는 날보다 삭막한 현장 숙소에서 뼈를 묻는 날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명절에도 일하느라 올라오지 못하는 해가 수두룩했고 아내와 딸아이의 생일을 현장 사무실에서 전화 한 통으로 미안하게 때운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그 시절에 저는 그게 가장으로서 할 도리를 다하는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돈을 꼬박꼬박 벌어다 주는 것, 내 가족이 먹고 사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해주는 것, 그게 아버지가 해야 할 전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 집을 오래 비워도 괜찮다고 아빠의 빈자리는 물질로 채울 수 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이기적인 생각이었는지 저는 한참이 지나서야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는 평생을 홀로 외롭게 보냈습니다. 남편은 늘 먼 현장에 나가 있고 딸아이가 학교에 가고 나면 텅 빈 집 안에는 언제나 아내 혼자 남았습니다. 밥을 혼자 대충 차려 먹고 몸이 아플 때도 혼자 쓸쓸히 병원에 다녀오고 무서운 밤에도 혼자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겠죠? 그 긴 외로움의 세월을 아내는 단 한마디 원망도 없이 묵묵히 버텨냈던 것입니다. 제가 미안해서 전화를 걸 때마다 아내는 언제나 나는 정말 괜찮으니까 당신 건강이나 잘 챙겨라고 저를 먼저 걱정해 주었습니다. 저는 바보같이 그 말이 다 진심인 줄만 알았습니다. 제가 62이 되어 정년퇴직을 했을 때 저는 드디어 아내 곁을 지켜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참 많이 설렜습니다. 그동안 못해준 것들을 이제라도 다 갚아주리라 단단히 마음먹었지요. 아내 손을 꼭 잡고 전국의 좋은 곳을 함께 여행하고 맛있는 것도 사 먹으면서 늦은 나이에 다시 연애라도 하듯이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찬란한 노후를 만들어가겠다는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잔인하게도 그 소박한 꿈이 산산조각 난 건 퇴직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언젠가부터 아내가 건강검진을 자꾸 미루며 피하더니 어느 날 눈에 띄게 혈변을 보았다고 했어요. 덜컥 겁이 나서 함께 간 병원에서 이것저것 검사한 후 아내는 대장암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스르륵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평생 혼자 집을 지키느라 정작 자기 몸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야 남편과 좀 쉴 수 있겠다 싶은 나이에 그런 몹쓸 병을 얻은 것입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고 의사도 경과가 좋다고 해서 저는 간신히 한시름 놓았습니다. 그런데 불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불과 1년 만에 다른 장기로 전이된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가 다시 시작되었고 아내는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고 밥을 전혀 넘기지 못하며 온몸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지옥 같은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독한 항암을 버텨내고 이제 좀 나았다 싶었더니 얼마 못 가 또 재발이었습니다. 그 2년이라는 투병 시간이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길고 잔인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긴 지옥 같은 시간 동안 제 딸 지연이는 정말 효녀였습니다. 딸은 자기가 버는 월급을 아낌없이 병원비로 보탰습니다. 얼마가 들든지 상관없다는 듯이 그냥 자식으로서 당연하다는 듯이 카드를 긁고 계좌로 큰 돈을 붙였습니다. 제가 미안해서 지연아, 이건 아버지가 낼 테니 놔둬 하고 말리면 딸은 아빠 돈은 노후를 위해 아껴둬.
나 돈 잘 버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며 오히려 제 손을 꽉 쥐어주었습니다. 그저 그 말 한마디가 늙은 아버지에게는 참으로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딸은 회사 일이 끝나면 피곤에 찌든 몸으로 병원으로 곧장 달려왔습니다. 제가 낮 동안 병실을 지키고 나면 딸은 늦은 저녁에 고급 도시락을 사들고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빠, 밥은 제대로 챙겨 먹었어? 설마 또 굶은 건 아니지? 하며 제 손에 따뜻한 도시락을 쥐어주고는 여기 내가 지킬 테니까 아빠는 저녁 먹고 집에 가서 좀 씻고 쉬다 와. 며칠째 옷도 못 갈아입었잖아 라며 등을 떠밀었습니다. 저는 딸이 시키는 대로 잠깐 집에 다녀오곤 했습니다. 대충 씻고 누워 겨우 눈을 붙이고 있으면 어김없이 지연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 나 이제 출근해야 해. 얼마 못 잤지? 미안해하며 도리어 제 걱정을 먼저 해주던 착한 딸이었습니다. 저는 아니다. 많이 푹 잤으니까 걱정 말고 빨리 출근해 하고 저는 다급하게 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딸은 지치고 피곤한 내색 한 번 없이 환하게 웃으며 병실을 나서 곧장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딸이 퇴근하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엄마의 병상 곁은 저와 하나뿐인 딸아이가 교대로 서로를 의지하며 지켜냈던 것입니다. 그러기를 2년. 아내는 결국 62이라는 젊은 나이에 인생의 낙을 오롯이 즐겨보지도 못한 채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저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를 만나 평생을 혼자 외롭게 버티게 한 것도, 이제 좀 쉬어야 할 나이에 병마와 싸우다 가게 한 것도 전부 제가 못난 탓이었습니다. 그 사람 손을 잡고 같이 따뜻한 길 한번 걸어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허망하게 보내버린 것입니다. 지연이는 장례식 내내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슬픔에 가득 찬 저를 단단히 부축하고 조문객을 의연하게 맞이하며 모든 절차를 차분하게 처리하더군요. 그런데 장례를 다 마치고 텅 빈 집으로 돌아오던 차 아니었습니다. 조수석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던 딸아이가 소리도 내지 못한 채 눈물을 주르륵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 눈물이 단순히 엄마를 잃은 슬픔이 아니라 2년 동안 모든 것을 소진해버린 딸아이 안에서 무언가 거대한 영혼이 조용히 꺼져가는 비극의 서막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내가 먼 길을 떠나고 나서야 저는 처음으로 제 남은 노후를 차가운 숫자로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35년 동안 거친 현장을 뛰며 모아온 제 퇴직금이 1억 8천만 원이었고 인천의 작지만 아파트도 한 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매달 연금이 160만 원 남짓 들어왔고 지인의 소개로 들어간 오피스텔 건물 관리원으로 매월 250만 원을 꼬박꼬박 받고 있었으니 당장 두 식구 굶을 걱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내 2년 투병 생활 동안 병원비와 치료비로 꽤 큰 돈이 나갔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어떻게든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정작 진짜 문제는 돈이 아니라 하나뿐인 제 딸아이였습니다.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지연이는 처음 대여섯 달쯤은 그럭저럭 잘 버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도 잘하고 밥도 꼬박꼬박 먹으며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멀쩡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였습니다. 퇴근 후에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는 날이 눈에 띄게 많아지더니 급기야 아침에 제 시간에 일어나지 못하는 날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 지각을 했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꺼내기도 하고 며칠 뒤에는 몸이 안 좋아 조기 퇴근을 했다며 힘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지연이가 핏기 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제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아빠, 나 오늘 회사 사표 냈어. 뭐? 사표라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손이 너무 떨려서 도저히 일을 못하겠어. 숨이 자꾸 막혀. 아침에 출근하려고 집을 나서면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리고 눈앞이 하얘져. 아빠. 16년 동안이나 거친 건설 현장에서 버텨온 강인한 딸이었습니다. 남자 인부들도 혀를 내두르는 험한 자리에서 한치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남았던 자랑스러운 아이였어요. 그런 딸이 손이 떨리고 숨이 막혀 일을 못하겠다고 절규하는데 저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이 미어져서 그래. 그동안 참 많이 힘들었지? 좀 쉬어도 괜찮다. 건강이 먼저지. 하고 딸의 어깨를 감싸 줄 뿐이었습니다. 번아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공황장애라는 병이 얼마나 사람을 갉아먹는 건지 그때의 저는 무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으니까요. 처음에는 그저 그동안 쌓인 피로가 터진 거라 생각했고 조금만 푹 쉬면 당연히 예전처럼 다시 나아질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흘러도 딸은 좀처럼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은 제대로 챙겨 먹는지 씻기는 하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지요. 굳게 닫힌 방 안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라곤 오직 컴퓨터 키보드 소리와 유튜브 영상 소리뿐이었습니다.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주식이니 코인이니 하는 방송들이었는데 평생 흙먼지 마시며 정직하게 일해온 저로서는 참으로 거리가 먼 딴 세계의 얘기였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설상가상으로 코로나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온 세상이 얼어붙듯 멈춰섰습니다. 식당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멀쩡하던 직장인들도 재택근무를 하거나 무급휴직으로 쉬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길거리엔 사람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고 뉴스에서는 매일 공포스러운 확진자 숫자만 세어댔지요. 저는 그 혼란스러운 세상의 풍경을 보며 도리어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우리 딸만 유별나게 저러는 게 아니야. 지금 온 세상이 다 빛을 잃어가고 있잖아. 이게 다 코로나 때문이야. 이 지독한 시간만 끝나면 우리 지연이도 다시 밝은 세상으로 나올 거야. 그동안 얼마나 쉬지 못하고 고생을 했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반드시 딛고 일어설 거야. 그 막연한 믿음 하나로 저는 무려 3년이라는 긴 시간을 묵묵히 버텼습니다. 딸이 방에 틀어박혀 매일 배달 음식만 시켜 먹어도 낮과 밤이 완전히 뒤바뀐 페인 같은 생활을 해도 저는 그저 눈을 질끈 감고 기다려 주었습니다. 당장 두 식구의 생활비와 딸아이의 핸드폰 요금, 보험료, 공과금을 제 수입으로 혼자 감당하면서도 딸아이가 밥이라도 굶을까 통장에 조용히 용돈까지 붙여주며 이것 또한 지나가는 일시적인 과정일 뿐이라 굳게 믿었거든요. 나중에야 겨우 알게 된 사실이지만 코로나라는 거대한 핑계 뒤에 깊숙이 숨어버린 그날 이후로 딸아이는 3년 동안 자신이 16년간 피땀 흘려 모아둔 퇴직금과 적금을 조금씩 주식과 코인에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방 안에서 할 일이 없으니 유튜브 투자 방송을 찾아 듣다가 소액으로 재미 삼아 따라 해본 모양이었습니다. 나중에야 그 아이의 속내를 짐작하며 가슴을 쳤지만 지연이도 방구석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썩어가는 제 자신이 끔찍하게도 싫었던 모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만치 앞서가며 다들 돈을 벌고 떵떵거리는데 자신만 멈춰 서 있다는 그 지독한 열등감과 불안감에 눈이 멀어 그 위험한 불나방 같은 숫자의 세계로 홀린 듯 끌려 들어갔던 것이겠지요. 저는 딸이 방 안에서 그렇게라도 무언가 의욕을 되찾으려는 건가 싶어 섣불리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훗날 우리 집안을 통째로 태워먹을 얼마나 위험한 불씨인지도 전혀 모른 채로 말입니다. 마침내 길었던 코로나가 끝나고 세상이 다시 거짓말처럼 돌아가기 시작했을 때 저는 당연히 딸아이도 그 찬란한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올 줄 알았습니다. 멈췄던 세상이 움직이니 우리 딸도 자연스럽게 따라 움직일 거라 확신했지요. 하지만 제 딸은 세상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거꾸로 움직였습니다. 대다수의 사람에게는 해방이었던 코로나의 종식이 제 딸에게는 도리어 끔찍한 공포였던 것입니다. 남들은 잃어버린 3년을 메꾸기 위해 벌써 저만치 앞서 뛰기 시작하는데 제 딸은 그 무서운 기세에 완전히 짓눌려 버렸습니다. 빛을 피해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더 좁고 더 차가운 방구석으로 스스로를 숨겼습니다. 세상의 시계가 빠르게 재가동될수록 딸아이는 무력하게 더 움츠러들 뿐이었습니다. 어느덧 딸아이의 나이가 43이 되던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이 비극이 결코 일시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격일 밤샘 근무를 마치고 돌아와 혼자 조용히 통장 정리를 하던 어느 날 밤 제 손이 굳은 듯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퇴직금에서 야금야금 빠져나간 돈, 딸아이와 저의 생활비와 넘치게 쥐어준 용돈, 보험료와 각종 공과금까지 통장 위에 숫자들을 더하고 빼다 보니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서늘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당장 굶어 죽을 정도로 쪼들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제 노후 자금의 바닥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내가 갑자기 큰 병에 걸려 덜컥 아프기라도 하면 내 늙은 몸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해 이 고단한 일마저 그만두어야 하는 날이 오면 혹은 내가 아내를 따라 먼저 세상을 훌쩍 떠나게 된다면
저 어두운 방 안에서 세상과 담을 쌓은 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불쌍한 딸아이가 얼마 남지 않은 통장 잔고만 달랑 안고 이 험한 세상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끔찍한 현실적인 생각이 꼬리를 물 때마다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려 차가운 새벽마다 홀로 눈을 뜨곤 했습니다. 주변에서 남들이 자식 때문에 속 썩는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들만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딸은 다르다고. 그런데 그게 제 딸 얘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독했던 코로나가 끝이 나도 제 딸아이는 끝내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비로소 막연한 기다림을 접고 눈앞의 잔인한 현실을 똑바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40살에 사표를 던지고 방에 들어간 딸아이가 암흑 같은 코로나 3년을 보낸 뒤에도 전혀 꿈쩍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상의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뒤로도 1년이 가고 또 2년이 허무하게 흘러갔습니다. 딸아이의 나이는 어느덧 44이 되고 45이 되더니 결국 올해로 46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무려 6년이라는 긴 세월이 그렇게 통째로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딸아이 방에서 흘러나오는 냄새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배달 음식 용기가 방 안에 쌓이는 건 이미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문틈 사이로 퀴퀴한 냄새가 은근히 흘러나오기 시작하더군요. 한때 향수 냄새에 은은하던 딸아이의 방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지독하게 탁하고 무거운 냄새였습니다. 제가 참다 못해 노크를 하면 방 안에서는 그저 아빠 제발 나 좀 내버려둬. 나중에 얘기해라는 차갑고 짧은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암흑 같던 6년 동안 제 딸은 결국 모든 것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피땀 흘려 모아둔 퇴직금도 적금도 손에 쥐고 있던 돈 전부를 그 실체도 없는 모니터 속 주식과 코인 숫자에 탕진해버린 것입니다. 그 참담한 사실을 제가 알게 된 건 한참 뒤의 일이었습니다. 딸아이는 가진 돈이 완전히 바닥나고 나서야 공포에 짓눌린 채 조용히 제 통장으로 손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밀린 핸드폰 요금이었고 그 다음엔 배달 음식값과 생활비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나이 70이 넘은 아버지에게 용돈을 타 쓰는 부끄러운 짓이 그 아이에게는 당연한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공과금 고지서를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지연이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연아, 핸드폰 요금이 또 밀렸구나. 이 돈은 내가 어떻게든 내야지. 이제 알바라도 조금씩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니? 너 이제 나이가 40이 훌쩍 넘었어. 방 안에서 잠시 숨막히는 정적이 흐르더니 이내 방문이 부서질 듯 쾅 하고 열렸습니다. 지연이의 얼굴이 바로 제 눈앞에 마주 섰습니다. 벌겋게 핏발이 선 눈, 생기를 완전히 잃어 푸석푸석하게 죽어버린 피부, 언제 감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엉망으로 헝클어진 머리카락. 제 딸아이는 저를 무섭게 눈을 치켜뜨며 악에 바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나보고 지금 알바를 하라고. 아빠 제정신이야? 내가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 모양 이 꼴로 망가졌는데? 내 찬란한 청춘 다 바쳐서 회사 다니면서 몸이 부서지고 쓰러질 것 같아도 이 악물고 버텼어. 아빠는 내가 지금 어디가 어떻게 아픈 줄은 알아. 공황장애가 와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매일 밤 죽을 것 같은 공포 속에서 사는데 아빠가 내 인생에 해준 게 뭐가 있어? 겨우 돈 몇 푼 쥐어주는 게 그렇게 아깝냐고. 나보고 그냥 나가 죽으라는 거야. 그 이기적인 원망에 제 가슴에 시퍼런 비수가 깊숙이 꽂혔습니다. 저도 모르게 거친 목소리가 튀어나오며 고함을 쳤습니다. 정지연, 그 입 당장 다물어. 어디서 감히 소리를 질러. 내가 방에 처박혀 있는 동안 뒷바라지하면서 지금까지 먹이고 입히고 밀린 요금 내주고 용돈까지 쥐어준 게 도대체 누구인데 그래. 아빠가 내 뒷바라지 하느라 허리 휘는 건 안 보여.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연이가 미친 사람처럼 머리를 쥐어뜯으며 울부짖었고 제 가슴 한복판에 가장 잔인한 대못을 박아 넣었습니다. 돈만 벌어다 주면 다 아빠야. 언제 아빠가 나를 위해, 엄마를 위해 단 하루라도 따뜻하게 집에 있어 준 적 있었냐고. 우리 집엔 언제나 내가 기억하는 모든 순간에 아빠라는 사람은 없었어. 엄마랑 나랑 늘 둘뿐이었다고. 나는 그 길고 외로운 빈자리를 어린 나이부터 혼자 메꾸면서 오직 엄마 하나만 보고 겨우 버텼단 말이야. 그런데 우주 같았던 엄마가 그렇게 허망하게 병들어 가버리고 나서 나도 그때같이 죽은 거야.
엄마는 아빠의 그 긴 빈자리를 지키다가 외로워서 병들어 죽은 거라고. 저는 그 자리에서 온몸이 굳어버린 채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딸아이가 뱉어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제 살점을 도려내는 것만 같았습니다. 도저히 반박할 말이 단 한마디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반박해서는 결코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딸아이의 서글픈 원망 중에 틀린 말이 정말로 단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지연이는 혼자 울다 지쳐 방으로 다시 들어가 문을 매정하게 잠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닫힌 문 앞에 서서 아주 한참 동안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발바닥이 땅바닥에 굳게 붙어버려서 도저히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밤샘 근무를 서면서도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관리실의 차가운 의자에 앉아 지연이가 뱉었던 대목 같은 말들을 몇 번이고 가슴 속으로 되씹고 또 되씹었습니다. 그저 돈만 벌어다 주면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할 도리를 다하는 줄 알았단 제 무지가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가족의 빈자리는 물질로 채울 수 있다고 믿었던 제 오만이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그 긴 외로움의 세월 동안 아내가 얼마나 눈물 흘렸을지, 어린 딸아이가 그 아빠의 빈자리를 메꾸며 얼마나 일찍 어른이 되어야 했을지 저는 정말로 아무것도 몰랐던 바보였습니다.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아내가 사무치도록 보고 싶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당신이 혼자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뒤늦은 이제야 알 것 같아. 내가 없는 동안 당신이 우리 딸을 키우며 얼마나 대단하게 버텨왔는지도. 저의 서글픈 말이 텅 빈 관리실에 작게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혹독한 밤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 방관하며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주며 방 안에 딸을 놔두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식을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는 잔인한 방임이었습니다. 제가 살아 숨쉬는 동안 저 아이를 이 악물고 세상 밖으로 끌어내지 못한다면 훗날 저 홀로 이 거친 세상에 덩그러니 남겨질 제 딸아이의 미래가 너무나도 뻔히 보였습니다. 낡은 아파트 한 채와 얼마 남지 않은 통장 잔고, 그리고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바보가 된 40 중반의 나약해진 딸. 그것이 못난 제가 딸아이에게 남겨줄 전부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외로운 밤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내 딸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세상에서 가장 매정하고 톡한 악력이 되기로 마음을 굳게 먹은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밤샘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현관문에 서서 잠시 숨을 깊게 골랐습니다. 딸아이의 방문은 여전히 차갑고 굳게 닫혀 있더군요. 저는 마음을 모질게 다잡았습니다. 어젯밤 관리실의 시린 의자에 앉아 밤을 지새우며 몇 번이고 가슴에 피눈물을 흘리며 내린 결심이었습니다. 이번만큼은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됐습니다. 저는 거실로 걸어가 제일 먼저 인터넷 공유기 전원을 거칠게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6년 동안 차마 함부로 열지 못했던 지연이의 방문을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방 안은 아침인데도 한밤중처럼 어두컴컴했습니다. 암막 커튼이 굳게 쳐진 채 오직 컴퓨터 화면만 쓸쓸하게 밝게 켜져 있었고 제 딸아이는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깜짝 놀란 눈으로 저를 돌아보더군요. 저는 아무 말도 없이 컴퓨터 본체 뒤로 거칠게 손을 뻗어 전원선을 그대로 뽑아버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본체 전체를 통째로 선에서 뜯어냈습니다. 아빠, 미쳤어? 지금 뭐 하는 거야? 지연이가 이성을 잃은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런 딸아이의 충혈된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35년간 거친 건설 현장에서 인부들을 호령하던 옛날 그 엄했던 눈빛으로 말입니다. 당장 이번 달부터 내 핸드폰 요금, 내가 시켜 먹는 배달 음식과 방 안에서 쓰던 인터넷 비용까지 단 한 푼도 못 내준다. 용돈은 물론이고 앞으로 내가 쓸 생활비는 내가 벌어서 쓰는 거야. 이제 아버지로부터 독립해. 이게 못마땅하고 싫으면 당장 내 집에서 내 발로 나가. 아빠 지금 제정신이야. 나 공황장애 있는 거 뻔히 알잖아. 지금 이 몸으로 어떻게 밖으로 나가란 거야. 딸아이의 악에 바친 절규에도 저는 이번만큼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 말이 다 맞아. 어젯밤에 내가 목 놓아 한 말들 하나하나 전부 다 맞는 말이야. 이 아버지가 평생 돈 번답시고 전국을 떠돌며 집을 비워서
너랑 내 엄마를 세상에서 가장 외롭게 만들었다. 그 소중한 빈자리 지켜주지 못하고 방치한 거 평생 이 아버지 가슴에 한이자 죄책감으로 안고 살아갈 거다. 그건 이 아비가 진심으로 사과하마. 제 뜻밖의 말에 지연이의 매서운 눈빛이 순간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지연아, 이 아버지 나이가 이제 70이 넘었다. 내가 앞으로 살아봐야 대체 얼마나 더 살겠니? 이제 이 세상에 가족이라곤 오직 너랑 나 단 둘뿐인데 내가 내일 당장 쓰러지거나 먼저 세상을 떠나고 없으면 그때 너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러냐? 나 죽고 너한테 남겨질 거라곤 이 낡아빠진 아파트 한 채, 그리고 얼마 안 남은 통장 잔고, 그리고 6년 동안 방에 갇혀 세상과 단절된 46 먹은 내 모습이 전부야. 겨우 그걸로 내가 남은 내 인생을 이 험한 세상에서 혼자 살아낼 수 있겠어? 지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가만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주변 사람들이 말하던 자식들이 부모 속 썩이고 부모 등골 빼먹는다는 얘기 들었을 때 정말 남의 얘긴 줄로만 알았다. 내 딸은 남달랐으니까 내 딸만큼은 평생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굳게 믿었어. 그런데 그 비극이 바로 우리 집 이야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지연아, 아버지가 거친 현장 굴러먹으면서도 이렇게 부끄럽고 무서운 적이 없었다. 딸아이의 얼굴이 서글프게 일그러졌습니다. 아빠, 제발 일어서야 한다. 지연아, 늙은 이 아버지를 위해서가 아니야. 당장 내일이 될지 1년 뒤가 될지 모르는 일인데 이 세상에 덩그러니 홀로 남겨져 혼자 살아가야 할 너 자신을 위해서 제발 내 힘으로 다시 일어서란 말이야. 제 평생 처음으로 하나뿐인 자식 앞에서 꺼질 듯한 통곡과 함께 굵은 눈물을 눈물겹게 쏟아내며 애원했습니다. 지연이는 제 처절한 절규에 큰 충격을 받은 듯 돌상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러더니 아무 말 없이 천천히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딸아이는 단 한 번도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위라도 하듯 밥도 전혀 먹지 않았지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허무하게 흘러갔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에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저도 모르게 굳게 닫힌 문에 귀를 대고 안에서 미세한 말소리가 나는지 몇 번이고 확인해야 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에는 눈물을 삼키며 방문 앞에 시원한 물 한 컵을 조용히 놓아두었습니다. 몇 시간 뒤에 보니 다행히 물컵이 비어 있더군요. 정말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방문을 열고 들어가 따뜻한 밥상을 차려다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결핍을 견디게 해야만 자식이 단단해진다는 서글픈 진실을 알았기에 참아내야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마음이 약해져 무너진다면 딸아이는 영영 세상 밖으로 일어서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관리실에 앉아 근무를 하면서도 온통 방 안에 있을 딸 생각에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밥은 굶지 않고 있을까? 약은 제때 챙겨 먹을까? 혹시나 방 안에서 몹쓸 나쁜 마음이라도 먹은 건 아닐까? 근무 서는 내내 마음이 나약해졌다가 단단해지기를 반복하며 제 영혼은 온통 집에 있을 지연이의 차가운 방해가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올 때마다 저는 무서워서 순간 숨을 흡하고 참았습니다. 제발 오늘은 저 방문이 조금이라도 열려 있기를, 제발 오늘은 거실에 내 딸아이가 나와 앉아 있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피를 말리는 시간이 흘러 마침내 닷새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근무를 겨우 마치고 돌아와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여는데 적막하던 거실 쪽에서 바스락거리는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냉장고 문이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순간 숨을 죽이고 아주 천천히 거실 안으로 걸어 들어섰습니다. 그곳에 제 딸 지연이가 냉장고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엉망으로 흐트러져 있었고 입고 있는 옷은 며칠째 갈아입지 못한 같은 옷이었습니다. 그 며칠 사이에 눈에 띄게 야위고 앙상해진 어깨가 헐렁한 티셔츠 안에서 가련하게 작게 움츠러들어 있더군요. 딸아이는 거실로 들어서는 저를 보더니 잠깐 얼어붙은 듯 굳었다가 이내 말없이 생수병을 꺼내 거칠게 들이켰습니다. 저는 아무런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거실 소파에 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는 딸아이를 가만히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한참이 지난 뒤 지연이가 냉장고 문을 닫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는 욕실로 들어가더니 이내 샤워기 물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들어보는 살아있는 사람의 소리였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기대 앉아 그 물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마침내 욕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연이는 깨끗하게 씻고 나와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놀랍게도 단정하고 깔끔한 옷으로 갈아입고 거실로 다시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거실 소파 맞은편에 앉아 저를 똑바로 바라보더군요. 참으로 오랜만에 마주하는 딸아이의 제대로 된 눈빛이었습니다. 벌겋게 충혈된 눈도 아니었고 도끼로 가득 찬 원망의 눈빛도 아닌 그저 조용하고 진지한 눈빛이었습니다. 30대 시절 거친 현장에서 단단하게 버티던 그 시절의 뚝심 있는 눈빛이 희미하게 남아 다시 살아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응, 지연아. 나 혼자서는 도저히 세상 밖으로 나갈 자신이 없어. 나랑 같이 병원에 가줄 수 있어? 예약은 내가 미리 해뒀어. 그 한마디에 가슴 깊은 곳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꾹 참고 딸아이를 덤덤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이 아버지가 언제든 같이 가주마. 참 잘했다. 정말 잘 생각했어, 우리 딸. 그 소박하고 짧은 대화가 전부였습니다. 딸아이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자기 방으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베란다로 걸어나가 맑은 하늘을 하염없이 올려다보았습니다. 먼저 간 아내가 떠난 뒤로 외로울 때마다 홀로 서서 눈물 찢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여보, 당신 보고 있지? 우리 지연이가 드디어 세상 밖으로 먼저 손을 내밀었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딸 꼭 살려낼게. 늙은 이의 애틋한 중얼거림이 바람에 섞여 하늘 멀리 날아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요즘 저는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아침마다 일주일이나 2주일 주기로 한 번씩 딸아이의 손을 꼭 잡고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지연이가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을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제 등 뒤에 바짝 붙어 몸을 잔뜩 웅크리곤 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도 고개를 푹 숙인 채 제 팔을 꼭 붙잡고 애처롭게 부르르 떨었습니다. 예전에 거친 남자 인부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목소리를 높이던 자랑스러운 딸이 진료실 문 앞에서 무서워 눈을 감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자니 가슴이 미어지듯 저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그치지 않고 그저 묵묵히 곁에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옆자리에서 자리를 지켜주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딸아이의 떨리는 손 위에 제 투박하고 거친 손을 가만히 올려두는 것 말고는 못난 아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진료를 무사히 마치고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하얀 약봉투를 타들고 나오면 딸아이는 제 옆에서 조용히 그 봉투를 소중하게 품에 안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시원한 물 한 컵을 따라 약을 한 알씩 삼킬 때마다 저는 딸아이의 야윈 어깨를 말없이 따뜻하게 토닥여 주었습니다. 먼저 떠난 엄마의 목까지 채우려 애쓰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어느덧 석 달이라는 시간이 흐르자 기적처럼 딸아이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열려있는 시간이 눈에 띄게 늘어났고 배달 음식을 끊고 거실 식탁에서 저와 마주 앉아 밥을 함께 먹는 날들이 생겨났습니다. 어쩌다 눈을 마주쳐도 더 이상 피하지 않게 되었고 가끔은 퇴근하고 돌아오는 저에게 아빠 밤새 고생했어 라며 먼저 다정한 말을 걸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오니 거실 식탁 위에 낯선 종이 한 장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다름 아닌 이력서였습니다. 지연이가 정성껏 한 글자씩 직접 적어 내려간 이력서 말입니다. 건축공학과 졸업, 중견건설사 16년 현장 경력, 그리고 그 화려한 경력 아래에 이번에 새로 지원한 회사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번듯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아닌 자그마한 중소건설사의 현장 공무 계약직 자리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져서 한동안 그 이력서를 아무 말 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목구멍에 무언가 턱 걸린 듯 아무런 말도 밖으로 나오지 않더군요. 그때 딸아이가 조용히 방에서 나와 제 옆자리에 가만히 섰습니다. 아빠, 일단 지원은 해봤어. 6년이나 공백이 있어서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해보려고. 잘했다. 정말 잘했어, 지연아.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겨우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자고 있는 딸아이가 깨지 않도록
혼자 어두운 베란다 구석에 서서 고마움과 미안함이 뒤섞인 눈물을 참지 못하고 아주 오랫동안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이력서를 접수하고 며칠이 고요하게 지났습니다. 딸아이는 그 뒤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력서를 넣었다는 사실 외에는 면접이나 결과에 대해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거든요. 저 역시 조바심이 나면서도 먼저 묻지 않았습니다. 괜히 서두르며 물었다가 상처 입은 딸아이에게 커다란 부담이 될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평소처럼 밥을 따뜻하게 같이 먹고 약을 제때 잘 챙겨 먹는지 가만히 확인하고 다음 병원 날짜를 꼼꼼히 챙겨주는 것이 아비가 곁에서 해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근무를 서고 있는데 딸아이에게서 진동과 함께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아주 짧고 간결한 문자였습니다. 아빠, 나 최종 합격했어. 저는 그 짤막한 화면을 보며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핸드폰을 꽉 쥔 손이 부르르 떨리기 시작하더군요. 눈앞이 순식간에 뜨겁게 흐려졌습니다. 마침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게 참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새어나오는 울음을 삼키려 입술을 피가 나도록 꽉 깨물었습니다. 그래, 우리 딸. 정말 장하다. 참 잘했다. 그게 제가 눈물을 흘리며 간신히 보낸 답장의 전부였습니다. 예전처럼 번듯한 대기업의 정규직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왕년에 당당히 다니던 이름 있는 중견 건설사도 아니었지요. 직급도 월급도 한참이나 낮아진 자그마한 중소건설사의 계약직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까짓 조건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었겠습니까? 40살의 성장이 멈춰버렸던 가여운 딸아이가 6년이라는 길고 어두운 은둔의 터널을 지나 46의 나이에 스스로 절망의 벽을 깨부수고 세상 밖으로 다시 나가기로 결심한 것 자체가 이미 기적이었습니다. 드디어 첫 출근날 아침이었습니다. 늘 그렇듯 새벽 5시에 눈을 떴는데 6년 동안 늘 어두컴컴했던 딸아이의 방문 틈새로 환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거실에 서서 그 따스한 빛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몇 년 만에 다시 마주하는 광경인지 모릅니다. 이 고요한 새벽에 딸아이의 방에서 살아있는 불빛이 흘러나오는 것이 말입니다. 거실로 슬그머니 나와보니 지연이가 욕실에서 깨끗하게 씻고 나와 머리를 단정하게 말리고 있었습니다. 깨끗한 셔츠를 다려 입고 신발장에서 운동화를 꺼내 조심스레 신고 있더군요. 어깨가 아직 앙상하게 야위어 있었지만 운동화를 신는 그 강단 있는 뒷모습에서 오랫동안 잊고 지내던 무언가가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제 자랑스러운 딸의 진짜 뒷모습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기억하고 사랑하던 바로 그 아이의 모습이었거든요. 저는 섣불리 말을 걸어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부엌으로 가 따뜻한 물 한 잔을 조용히 건네주었습니다. 출근 시간이 다 되자 지연이가 현관 앞에서 가방을 챙겨들며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빠, 나 다녀올게. 저는 가슴이 벅차올라 그저 묵묵히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그래. 차 조심하고 무슨 일 생기면 아빠한테 언제든 연락하거라. 가다가 너무 힘들면 무작정 미련하게 버티지만 말고. 아빠. 나 이러다 늦겠어. 그렇게 걱정되면 나랑 같이 회사로 출근하든지. 딸아이의 별거 아니라는 듯한 씩씩한 농담. 그리고 몇 년 만에 마주하는 딸아이의 환한 웃음이 제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감동으로 사정없이 벅차올랐습니다. 탁하는 소리와 함께 드디어 현관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베란다 창가로 걸어나가 딸아이가 아파트 단지 밖으로 걸어나오는 모습을 애타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단지 정문을 나서던 지연이는 잠깐 걸음을 멈추고 넓은 하늘을 향해 고개를 한번 크게 들었다가 이내 당당하게 발걸음을 옮겨 저 멀리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가녀린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져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한참을 바라보다가 결국 베란다 철제 난간을 붙잡고 고개를 푹 숙여버렸습니다. 여보, 당신도 하늘에서 똑똑히 봤지? 우리 지연이가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갔어. 드디어 자기 발로 당당하게 나갔단 말이야. 늙은 이의 목소리가 걷잡을 수 없이 서글프게 떨렸습니다. 참았던 뜨거운 눈물이 난간 아래로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차가운 빗물 같은 바람이 제 뺨을 세차게 스쳐 지나갔지만 이상하게도 조금도 춥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서늘한 바람이 더없이 따뜻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마치 먼저 간 아내가 하늘에서 저를 기특하다고 꼭 안아주며 보내주는 위로 같았거든요. 첫 출근날 이후로 저는 매일 저녁 7시만 되면 가슴이 두근거리며 그 시간이 간절하게 기다려졌습니다. 근무가 없는 날이면 저는 이른 오후부터 슬그머니 거실 소파에 앉아 현관문 쪽을 멍하니 바라보곤 했습니다. 무언가를 집중해서 하는 척 텔레비전을 크게 켜두기도 하고 괜히 부엌을 서성거리며 저녁 찬거리를 분주하게 준비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사실 그게 다 속이 뻔히 보이는 핑계였습니다. 제 마음은 온통 현관문 너머에 가 있었고 그저 딸아이가 무사히 집으로 들어오는 소리를 애타게 듣고 싶었던 것뿐이었습니다. 딸아이가 다시 취직을 하고 처음 며칠 동안은 솔직히 온통 불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멈춰 있다가 다시 마주한 세상이 아이에게 얼마나 낯설고 버거울지, 공황장애 증세가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갑자기 다시 올라오지는 않을지, 거친 현장 사람들 사이에서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잘 버텨낼 수 있을지. 딸아이가 아침에 출근하고 나면 저는 핸드폰을 손에 꼭 쥔 채 온종일 안절부절 못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연락이 안 오면 밖에서 잘 버티고 있는 거겠지 하면서도 자꾸만 화면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딸아이에게선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좋은 의미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방이 어둑어둑해진 저녁 8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고요하던 집안에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찌개 국자를 들고 있다가 순간 저도 모르게 손을 뚝 멈춰 섰습니다. 이내 현관문이 무겁게 열리고 딸, 지연이가 집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하루 종일 먼지 날리는 거친 현장 사무실에서 치인 탓인지 아이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피곤함이 가득 묻어 있었고 아침에 하얗고 깨끗하게 다려 나갔던 셔츠는 여기저기 때가 묻어 꼬질꼬질하게 구겨져 있었습니다. 머리카락도 땀에 젖어 엉망으로 흐트러져 있더군요. 그런데 운동화를 벗던 딸아이는 얼굴을 들어 저를 바라보더니 참으로 오랜만에 환하게 웃으며 목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아빠, 나 다녀왔어. 저는 그 자리에 굳은 듯이 그대로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그 암흑 같던 세월 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가슴 시린 말이었습니다. 남들의 평범한 가정에서는 매일 저녁 현관문이 열릴 때마다 들리는 그 흔하디 흔한 일상의 인사가 상처 가득했던 우리 집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로 거실 가득 울려 퍼졌던 겁니다. 그래, 왔니? 오늘 고생 많았다. 얼른 씻고 와서 밥 먹자. 저는 벅차오르는 눈물을 들키지 않으려 짧게 퉁명스런 대꾸만 남긴 채 얼른 고개를 돌려 부엌 안쪽으로 바쁘게 들어갔습니다. 다 큰 딸아이 앞에서 주책맞게 눈물을 참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의 저녁상은 참으로 소박했습니다. 양은 냄비에 끓인 김치찌개에 계란 후라이 몇 개, 그리고 반찬 가게에서 사온 밑반찬 몇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거창한 상차림도 아니었고 특별하거나 대단한 대화가 오고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딸아이는 피곤이 가득한 얼굴로 숟가락을 들었고 저는 그 맞은편에 조용히 앉아 밥을 떴습니다. 그 지극하고 당연한 풍경이 제 목구멍을 자꾸만 서글프게 막아왔습니다. 지친 얼굴로 마주 앉아 따뜻한 밥 한 끼를 도란도란 나누는 이 평범한 저녁 풍경을 다시 마주하기까지 우리 집은 도대체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야 했던 것일까요? 이게 당연한 일상인 집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그 소박한 당연함이 왜 우리 자식과 나에게는 이토록 멀고도 험난했던 건지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오늘 현장 일은 좀 어땠니? 힘들었어. 너무 오래 쉬어서 그런지 머리도 굳고 몸이 통 적응을 못하겠더라고. 그래도 신기하게 버틸만 하네. 그래, 적응할 땐 누구나 다 그런 거다. 잘 버텼다. 참으로 짧고 덤덤한 대화였습니다. 늙은 아버지와 46의 딸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이미 차고 넘칠 만큼 충분했습니다. 저는 이제야 가슴 깊이 고백합니다. 내 자식이 진정으로 잘 되기를 바란다면 부모의 무조건적인 물질적 희생과 보호만이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부모가 단호하게 선을 그어주고 내 자식이 스스로 거친 세상에 부딪혀 처참하게 넘어져도 제 힘으로 다시 딛고 일어서게 묵묵히 기다려주는 것. 그리고 그 아픔을 매정하게 방관하는 게 아니라 아무 말 없이 가장 가까운 곁에서 함께 견뎌내주는 것.
역설적이게도 그것이야말로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따뜻한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딸아이가 밥을 남김없이 다 먹고 방으로 들어가고 나면 저는 혼자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합니다. 쏟아지는 물소리 사이로 거실 한켠 지연이의 방 문틈 너머로 환한 컴퓨터 불빛과 규칙적인 키보드 소리가 새어나오는 게 선명히 보입니다. 저 방 안에 살아있는 불빛이 존재하는 한 이제 저는 아무래도 괜찮습니다. 아직 제 늙은 몸이 건강하게 버텨주는 동안 딸아이가 이 세상에 홀로 완벽하게 설 수 있을 때까지 저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단단하게 버텨낼 것입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살다가 언젠가 지연이가 좋은 사람을 만나 제 손을 잡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웃는 날이 오면 그때 저는 하늘에 있는 아내에게 당당하게 찾아가도 되겠지요. 그 기쁜 날이 오기 전까지는 저는 아내 곁으로 아직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새벽 5시 반 어둠이 짙게 깔린 출근길을 나서며 저는 현관문 앞에서 잠깐 딸아이의 방문을 버릇처럼 돌아봅니다. 굳게 닫힌 문 아래로 세상에서 가장 따스한 불빛이 여전히 환하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지연이 잘 지켜냈어. 미안하고 그리고 고마워. 아파트를 나서자 차가운 새벽바람이 늙은 제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따라 제 어깨 위로 불어오는 그 바람이 참으로 눈물겹게 따뜻했습니다. 제 목소리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해드린 이야기가 마음 한구석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세월만큼 앞으로 마주하실 여러분의 내일도 늘 평온하고 따뜻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청춘은 안단테였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돈 한 푼 없는 조제에 무슨 이혼이야? 이혼하면 갈 데는 있고? 경제권 없이 살아온 탓에 평생 생활비 받았으며 숨죽여 산 38년. 남편은 늘 제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사는 주제에 제 유일한 낙이었던 동네 배드민턴 모임에 나갈 때면 동네 아줌마들이랑 몰려다니면서 한눈이라도 팔 생각인가 보지. 바람나려고 환장한 게 아니고서야 라며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평생 참고 살 줄만 알았던 제가 그 모욕적인 말들을 듣고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고 살지 않겠다고요. 지옥 같은 삶 끝에 제가 선택한 61살 김명란 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저는 올해 61 김명란입니다. 어릴 적에 저는 참 겁이 없고 웃음도 많은 아이였습니다. 동네 골목대장 노릇을 하며 친구들을 몰고 다녔고 어디를 가나 활발하다는 소리를 들었지요. 집안 형편이 넉넉하진 않았지만 위로 오빠 하나 아래로 여동생 하나를 둔 3남매 중 둘째로 태어나 참 행복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 제가 22살 되던 해 다니던 회사의 선배 언니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무뚝뚝한 사람이었지만 살면서 절대 한눈 팔지 않겠다던 그 말 한마디를 믿고 23살 어린 나이에 덜컥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막상 결혼 생활이 시작되자 남편은 숨이 막힐 정도로 권위적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그늘 아래서 제 목소리는 점점 지워졌고 어느덧 38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지금의 저는 그저 집안의 가구처럼 덩그러니 놓인 채 눈치만 보는 아내가 되어 있을 뿐입니다. 젊은 날에는 아이가 쉽게 생기지 않아 시어머니께 대를 이을 아들도 못 낳는 며느리라며 모진 구박과 냉대를 받았어요. 그 서러운 5년의 세월은 지금도 가슴에 멍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29이 되던 해 기적처럼 어렵게 아들을 낳았어요. 그제야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고생했다며 저를 인정해 주셨고 그로부터 3년 뒤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격리회사에 다니며 내 돈을 벌던 당당함이 있었지만 출산 후에는
오직 하나뿐인 자식을 키우기 위해 전업주부의 길을 걸었습니다. 남편도 그러길 원했어요. 제 인생은 없었습니다. 그저 누군가의 아내, 그리고 아들의 어머니라는 자리만 있었을 뿐이지요. 친정 부모님은 일찍이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일찍 가정을 꾸리느라 효도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했는데 그게 참 가슴에 사무치도록 죄송하고 그리울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믿을 사람은 오직 남편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 직장 때문에 서울에 살고 있고 오빠와 여동생은 제 고향 무안에 남았거든요. 남편은 건설업에 종사하며 젊은 날부터 돈만큼은 꼬박꼬박 벌어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게 가장으로서의 책임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늘 술에 취해 늦게 들어오기 일쑤였고 쉬는 날에는 접대니 모임이니 자기 취미 활동을 즐기러 다니느라 바빴습니다. 가정에는 도통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평생을 외로움 속에서 숨막히게 살았지만 그래도 밖에서 고생하며 돈 벌어다 주는 가장이니 참고 사는 게 미덕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젊은 날 약속했던 한눈 팔지 않겠다는 말 하나는 기가 막히게 지키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딱 그 말만 지키고 다른 건 다 안 지켜서 문제였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버텨온 제 일상은 남편이 2년 전 61 되던 해에 정년 퇴직을 하고 하루 종일 집에 붙어 있게 되면서부터 그야말로 생지옥으로 변해버렸어요. 삼시세끼 꼬박 밥을 차리는 것은 기본이었고 남편은 사사건건 시비를 걸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자기는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들어가는 골프와 테니스를 치러 다니면서 여유로운 노후를 만끽하면서도 제가 유일한 낙으로 삼아나가는 동네 배드민턴 동호회 활동은 눈에 불을 켜고 싫어했거든요. 어느 날 아침 배드민턴 라켓을 챙겨 나서는 저를 향해 남편은 거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비아냥거렸습니다. 돈 한 푼 안 벌어본 여편네가 나이 먹고 밖으로 돌면서 돈 쓰는 것만 좋아해가지고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사는 주제에 그 나이에 배드민턴은 무슨 동네 아줌마들이랑 몰려다니면서 한눈이라도 팔 생각인가 보지. 바람 나려고 환장한 게 아니고서야 원. 그 모욕적인 말에 가슴이 가빠왔지만 저는 그저 입술을 깨물며 신발장을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38년 동안 이 집에서 저는 경제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발언권마저 박탈당한 채 살아온 가사도우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 눈에는 제가 그저 집에서 놀고 먹는 식충이로만 보이나 봅니다. 제가 밖에서 쓰는 몇만 원은 바람기가 도진 추태고 본인이 골프 치며 쓰는 수백만 원은 당연한 품위 유지비라니. 결혼 생활 40년 가까이 같이 살아오는 동안 제 생활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그저 간수 없는 감옥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일찍 가정을 꾸리기 전까지만 해도 이 집에는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어요. 하나뿐인 아들은 남편이 퇴직하던 해에 29의 나이로 일찍 예쁜 짝을 만났습니다. 남편도 본인이 퇴직하기 전에 아들 결혼을 시키고 싶어 했고 아들 역시 그렇게 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 집을 나갔습니다. 배드민턴장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동호회에 다니는 영자 언니가 늘 저에게 하던 말이 떠오르더군요. 명란아, 우리 나이에 이렇게라도 밖으로 안 나오면 숨 막혀 죽어. 집에만 있으면 사람이 속으로 골마 터지는 거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저 씁쓸하게 웃어넘겼지만 사실 그 말이 제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짚어내는 칼날 같은 말이었습니다. 배드민턴장에서 셔틀콕을 치는 동안만큼은 모든 시름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땀을 흘리고 동호회 사람들과 웃고 떠드는 그 짧은 시간만이 저를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산소였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마치고 다시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늘 무거워졌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기 전 저는 항상 깊게 숨을 한번 들이쉬어야 했습니다. 마치 깊은 물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기 전 마지막 숨을 꾹 참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집에 돌아오니 남편은 거실 텔레비전 앞에 대자로 앉아 골프 채널을 보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서는 소리에 슬쩍 눈길을 주더니 대뜸 신경질적인 한마디를 던지더군요. 저녁은? 배고파 죽겠는데 왜 이제 와? 금방 차려줄게요. 아니, 무슨 운동을 한나절씩이나 하고 다녀. 집에서 살림이나 그렇게 신경 좀 쓰지.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묵묵히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고기를 꺼내고 밥을 안 치고 찌개를 끓이는 동안 등 뒤에서는 텔레비전 소리만 들렸습니다. 38년 동안 이런 풍경이 대체 몇 번이나 반복되었을까요? 결국 제 삶의 끝은 늘 이 좁은 부엌 구석이었습니다. 밥상을 차려 부르면 남편은 당연한 듯 식탁에 앉아 말없이 수저를 들었어요. 우리 부부 사이에 대화 같은 건 없었습니다. 가끔 뉴스 얘기나 휴대폰 주식 앱을 들여다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릴 뿐 저에게 무언가를 묻거나 제 하루가 어땠는지 궁금해하는 일은 없었어요. 저는 그런 적막한 식탁 앞에 앉아 내가 이 사람 눈에는 그저 투명 인간에 불과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밤이 되면 남편은 유난히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정년퇴직 후 남편의 하루는 아침 운동, 낮잠, 텔레비전 시청이 전부인 단조로운 일과의 반복이었습니다. 그 지루한 일상 속에서 남편이 유일하게 생기를 띠는 시간은 오직 골프 모임이나 친구들과의 약속이 있는 날뿐이었습니다. 그런 날이면 아침부터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비싼 옷을 골라 입었고 말투도 부드러워졌습니다. 그 이중적인 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 깊은 곳에서는 씁쓸한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어두워진 창밖을 바라보던 어느 저녁 문득 싱크대 앞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깊게 주름진 눈가, 윤기 없이 푸석해진 머리카락, 아무런 감정도 남아있지 않은 무표정한 얼굴. 23살의 그 활발하고 겁없던 아이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저는 누군가의 아내로, 어머니로만 철저히 지워진 채 살아왔을 뿐, 제 이름 김명란 석자로 살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설거지를 모두 마치고 거실로 나오니 남편은 어느새 소파에 길게 누워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어요. TV 화면 속에서는 여전히 시끄러운 골프 중계가 흘러나오고 있었고요. 저는 리모컨을 들어 텔레비전을 끄고 베란다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 놓인 화분들에 천천히 물을 주었습니다. 이 작은 화분 몇 개만이 제가 이 집에서 유일하게 온전한 정성을 쏟을 수 있는, 그리고 오롯이 저만을 위해 존재하는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베란다 창밖으로 빼곡하게 반짝이는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저는 소리 없이 생각했습니다. 이 같은 집들에 사는 수많은 사람 중에 나처럼 이렇게 외롭고 시린 밤을 보내는 여자가 또 있을까? 아니면 다들 나처럼 참고 사는 걸까? 정답을 알 수 없는 쓸쓸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저는 그날 밤도 차가운 침대에 누워 겨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똑같이 숨막히는 하루가 소리 없이 반복될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면서도 말입니다. 유독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해였습니다. 마트에 가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채소값에 깜짝 놀라곤 했어요. 남편이 퇴직 전부터 주던 생활비 200만 원으로 살림을 꾸리려니 가계부는 도저히 마이너스를 면치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 형편이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남편이 평생 건설사에 다니며 모은 돈으로 지금 사는 6억짜리 아파트도 대출 한 푼 없이 깨끗했고
작년에 받은 퇴직금만 해도 1억 8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따로 모아둔 예금 4억에 혼자 굴리는 주식이며 이런저런 자산까지 합치면 5억은 넘을 거라는 얘기를 언젠가 들은 적도 있었어요. 남부럽지 않게 살만한 재산이었지요. 하지만 정작 그 돈이 통장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저는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38년을 살면서 저는 그저 다달이 주는 생활비만 받아 쓰는 사람이었을 뿐이었으니까요. 돈을 쥔 남편은 왕이었고 저는 고용된 가사도우미 같았습니다. 근데 왜 마이너스를 면치 못했냐고요? 남편은 삼시세끼 같은 음식은 먹기 싫어했고 나이가 드니 체력 보충해야 한다며 한 끼는 꼭 고기 반찬을 원했습니다. 입맛도 어찌나 까다로운지 이거 싫다 저거 싫다 나이 60이 넘어도 반찬 투정은 여전했어요. 게다가 남편 영양제며 관리비, 보험료, 공과금까지 집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그 생활비 안에서 내야 했으니 늘 빠듯할 수밖에 없었지요. 참다 못해 어느 저녁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요즘 채소값이며 뭐며 물가가 너무 올라서 지금 주는 돈으로는 한 달 버티기가 너무 빠듯해요. 조금만 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은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눈을 부릅떴습니다. 집에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돈 쓸 일이 뭐가 있다고? 삼시세끼밥 차려 먹는 거 말고 당신이 쓰는 게 뭐가 있어? 내가 벌어다 준 돈 다 어디다 빼돌리는 거 아니야? 앞으로 영수증 하나하나 다 끊어와. 돈 타령하지 말고 살림이나 똑바로 해. 사람이 아껴 쓸 줄 알아야지. 자존심이 짓밟히다 못해 가루가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가끔 일찍 들어오는 날이면 집구석 꼬라지가 이게 뭐냐, 집안꼴 잘 돌아간다라며 제 속을 뒤집어 놓기 일쑤였던 남편의 잔소리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칠 동안 독한 감기 몸살에 걸려 온몸의 뼈마디가 부서질 듯 아팠습니다. 열이 펄펄 끓고 기침이 멈추지 않아 침대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간신히 안방 문을 열고 거실에 있는 남편을 향해 쉰 목소리로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골프복을 챙겨 입으며 저를 힐끗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나 오늘 골프 모임 있어서 나가야 해. 집에서 맨날 쉬는 사람이 도대체 아플 일이 뭐가 있다고 유난이야. 유난은? 그 정도는 혼자 옷 챙겨 입고 병원 갔다 와. 꾀병 부리지 말고. 냉정하게 문을 닫고 나가버린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혼자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그날의 서러움은 정말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 앞에서 진료를 받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아서 혼자 민망해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밤이 되자 증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머리맡에서 제 거친 숨소리가 들리자 옆에서 자고 있던 남편이 신경질적으로 벌떡 일어나더니 저에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아, 진짜. 당신 숨소리 짜증나서 잠을 못 자겠으니까 사람 잠 방해하지 말고 당장 다른 방 가서 자. 일부러 나 잠 못 자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뭐야?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38년을 함께 산 아내가 아프다는데 숨소리조차 듣기 싫다며 쫓아내는 이 사람은 더 이상 제가 알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이불을 끌어안고 캄캄한 작은 방으로 걸어가며 저는 밤새도록 베개를 적시며 울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삶을 끝내야겠다는 생각이 그날 처음으로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에게 던진 그 말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제 가슴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제 숨소리조차 듣기 싫다는 사람과 저는 왜 이날 이때까지 함께 살았던 걸까요? 참 서글픈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작은 방에서 눈을 뜨니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열은 좀 내렸지만 마음의 상처는 그대로였어요. 거실로 나가니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식탁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어제 일에 대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오히려 제 얼굴을 보더니 밥은? 하고 물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무신경한 얼굴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한테 나는 도대체 뭘까? 38년을 같이 산 부부가 맞나? 하지만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부엌으로 들어가 밥을 차렸을 뿐이었어요. 그날 오후 영자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배드민턴장에 안 나오니 무슨 일이 있냐는 안부 전화였어요. 저는 감기 때문에 며칠 못 나갈 것 같다고만 짧게 대답했습니다. 어젯밤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제 마음이 무너져 버릴 것 같아서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눈부시게 맑고 화창하더군요. 저렇게 좋은 날씨에 저 혼자 이 어두운 거실에 앉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저녁이 되자 남편은 또 약속이 있다며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현관에서 구두를 신으며 무심코 던진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오늘은 늦을 거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저는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냉장고에서 반찬 몇 가지를 꺼내 혼자 저녁을 먹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없어도 나는 어쩌면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자 저 스스로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면서 저는 창문 너머로 어두워지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 하나 보이지 않는 흐린 밤하늘이었어요. 마치 제 마음속처럼요. 하지만 그 순간 처음으로 제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겨난 것을 느꼈습니다. 긴 세월 단단하게 굳어있던 어찌됐든 참고 살아야 한다는 그 믿음의 말입니다. 사실 그런 생각이 이번에 처음 든 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군대를 다녀오고 대학을 졸업할 즈음 그때 처음으로 나도 내 일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들이 다 커서 손이 덜 가니까 시간도 여유도 생겼겠다. 지인의 소개로 보험회사에서 설계사를 모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해볼까 싶었어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제 활발한 성격에도 참 잘 맞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우리 아들도 다 컸고 하니까 나도 뭐 좀 해볼까 싶어서요. 보험 일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데. 남편은 보던 신문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콧방귀를 뀌더군요. 뭐? 보험? 당신이 그런 걸 어떻게 해? 사람들한테 굽실거리면서 보험 들어달라고 사정하는 게 어디 쉬운 일인 줄 알아?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집에서 내조나 잘해. 내가 밖에서 돈 벌어다 주는데 당신까지 나가서 뭐 한다고 그래? 남들 보기에도 우습잖아.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다시는 무언가 해보고 싶다는 말을 입 밖에 꺼내지 않았어요. 그렇게 세월이 또 흘렀고 이제는 그런 마음을 먹었던 적이 있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잊고 살아왔습니다. 그날 밤 서러움 속에 누워 있는데 그 옛날 일이 문득 떠오르더군요. 그때 내가 더 우겨서라도 그 일을 시작했더라면 지금 내 인생은 좀 달라졌을까 하는 부질없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흘러간 세월을 되돌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아들 내외가 이제 갓 돌이 지난 손주를 데리고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번듯한 중견기업 엔지니어가 되었고 제 앞가림하며 잘 살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가부장적이고 무뚝뚝한 아버지를 속으로는 무서워했지만 한편으로는 집안을 책임져 온 단단한 아버지를 존경하는 복잡한 마음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집에서 기죽어 지내는 저를 안쓰러워하는 참 착한 아들이었지요. 몸이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가 온다기에 저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음식을 장만했습니다. 정성껏 반찬을 차려내어 오랜만에 온 가족이 밥상에 둘러앉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더니 갑자기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국이 왜 이렇게 짜? 당신은 나이 60이 되도록 아직도 음식간 하나 제대로 못 맞춰? 며느리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집에서 도대체 하는 일이 뭐야? 순식간에 밥상의 분위기는 차가워졌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제 눈치를 보았고 아들은 안쓰러운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제 입맛에는 딱 맞는데요. 어머니 고생하셨는데 말씀이 좀 심하세요. 하지만 권위의 정점에 서 있는 남편 앞에서는 아들도 더는 크게 대들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앞에서 자식 앞에서만큼은 최소한의 체면은 지켜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 저는 아내도 한 사람의 여자도 아닌 그저 막대해도 되는 존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겁니다. 저는 씻을 수 없는 수치심을 느끼며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 섞인 밥을 삼켜야 했습니다. 손주는 그런 무거운 분위기도 모른 채 까르르 웃고 있었어요. 그 천진한 웃음소리가 그 순간만큼은 오히려 제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이 아이가 좀 더 크면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무시당하던 모습을 기억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자 저는 더 이상 밥을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저녁 늦게 돌아가고 난 뒤 정막만 남은 거실에서 남편은 미안해하는 기색은커녕 오히려 겉옷을 챙겨 입으며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뚱한 얼굴 안 보려면 내가 나가야지. 나 오늘 늦게 들어올 거니까 기다리지 말고 자. 남편이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린 그 빈집에서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흐느껴 울었습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무시당하고 비난받으며 살 수 없었어요. 참아왔던 제 안의 분노가 그날 마침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손에 잡히는 대로 제 옷까지 몇 벌을 닥치는 대로 쑤셔 넣었어요. 손이 덜덜 떨려서 옷을 제대로 개지도 못했습니다. 캐리어를 닫으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던 결연한 표정의 제 얼굴이 거기 서 있더군요. 더는 단 1분도 이 집의 숨막히는 공기를 마시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집을 뛰쳐나와 아들 집으로 향하는 택시에 몸을 실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지 잠시 망설여졌어요. 이 늦은 밤에 갑자기 찾아가면 아이들이 얼마나 놀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에게는 갈 곳이 그곳밖에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단단히 되뇌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예전의 미련한 나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늦은 밤 커다란 캐리어를 끌고 나타난 제 모습에 아들과 며느리는 무척이나 놀랐습니다. 대충 아버지와 다투고 나왔다는 제 이야기를 듣고 아들은 당황하면서도 저를 안심시켜 주었지요. 어머니, 잘 오셨어요. 당분간 저희 집에서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 편히 계세요. 며느리도 얼른 작은 방에 이불을 내어주며 저를 이해하고 위로해 주더라고요. 어머니, 잘 오셨어요.
아까 아버님께서 속상한 말씀하셔서 그렇죠? 마음 쓰지 마시고 푹 쉬세요. 오랜만에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와 한 지붕 아래서 함께 지내게 되니 처음 며칠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그 숨막히던 남편이 없는 공간에서 오는 해방감 때문이었겠지요. 이제 갓 돌이 지난 손주가 아장아장 걸어와 제 무릎에 톡하고 안기는 모습을 볼 때면 가슴속에 맺혀있던 서러움이 잠시 남아 잊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집을 나온 지 일주일쯤 지났을까 남편에게서 처음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따윈 애초에 기대도 안 했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여전히 당당하다 못해 적반하장이었습니다. 당신 나이 먹고 도대체 무슨 추태야? 괜히 아들 집에 가가지고 며느리 눈치 보이게 민폐 끼치지 말고 쓸데없는 자존심 그만 부리고 당장 집으로 들어와. 그 뻔뻔한 태도에 머리끝까지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습니다. 나 절대 안 들어가니까 당신 혼자 그 잘난 집에서 평생 잘 먹고 잘 살아요. 저는 소리를 지르듯 그 한마디를 던지고는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결단코 그 생지옥 같은 집으로는 다시 발을 들이지 않겠다고 단단히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처음에는 제 사정을 전적으로 이해해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보름이 지나면서부터 집안의 공기가 변하기 시작하더군요. 육아에 지쳐있던 며느리는 집에 시어머니가 있으니 마음이 놓였는지 손주를 제게 맡기고 친구들과의 약속이나 개인 볼일을 보러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 죄송한데 저 잠깐 미용실만 좀 다녀와도 될까요? 하던 말투가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 저 오늘 친구 만나러 나가요. 애 좀 부탁드려요라는 일방적인 통보로 바뀌어 갔습니다. 아침에 눈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손주를 돌보고 산더미 같은 빨래를 하고 저녁 밥상을 차리는 일들이 고스란히 제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손주를 보고 살림을 도맡아 하는 동안 외출 후 돌아온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시어머니 대접 받으려고 온 건 아니니까 아들 집에서 이 정도 일은 해줘야지.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니까. 속으로 몇 번이나 스스로를 위로하려 했지만 시큰거리는 손목을 주무르고 쑤셔오는 무릎을 두드릴 때마다 밀려드는 씁쓸함은 도저히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있는 집에서나 하나뿐인 아들이 있는 집에서나 내 위치는 결국 똑같구나 싶어 제 처지가 서글프고 우습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손주를 안고 등을 토닥이며 재우다가 문득 거실벽에 걸린 커다란 가족 사진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2년 전 아들의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날 사진 속에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어머니의 얼굴로 환하게 웃고 있더군요. 그 사진 속의 여자와 지금 며느리 눈치를 보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나도 달라서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하루는 며느리가 친구 결혼식에 다녀온다며 아침부터 한껏 차려입고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서 손주 밥을 짓고 간식을 먹이고 낮잠을 재운 뒤 잠깐 틈을 내어 쌓인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고 저녁 찬거리 준비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며느리가 밤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돌아왔을 때 저는 식탁 위에 차려진 밥을 가리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밖에서 밥 안 먹었으면 와서 좀 먹어. 준호는 방금 내가 재웠어. 며느리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감사해요, 어머니. 하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인사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저는 불이 꺼진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식어버린 찌개를 앞에 두고 생각했습니다. 자식에게 엄마라는 존재는 언제까지나 아낌없이 다 내어주는 나무여야 하는 걸까? 갈 곳 없는 저는 아들 집에서 조차 눈치를 보며 손주를 돌보고
살림을 도맡아 하는 보모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곳이 제가 머물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라고, 적어도 여기서는 남편에게 당했던 것처럼 대놓고 무시당하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게 서글픈 위로로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아들 집에서 지낸 지 한 달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 모두가 잠든 12시쯤이었을까요?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나가던 길에 안방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아들 내외에 심상치 않은 대화 소리에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우뚝 멈추었습니다. 며느리의 날카롭고 짜증 섞인 목소리가 거실까지 서늘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당신 어머니 도대체 언제 가시는 거야? 나 진짜 불편해서 살 수가 없어. 집에서 편하게 옷도 못 입고 사사건건 시어머니 눈치 보는 거 진짜 지긋지긋해. 이제 대충 아버님이랑 화해하시고 집에 가셔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들은 아들이 목소리를 잔뜩 낮추며 변호하듯 말하더군요. 당신 말이 너무 심하잖아. 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셔서 당신 힘들다고 준호 다 봐주시고 집안 살림 다 해주시고 우리 먹을 것까지 다 해주시는데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며느리는 지지 않고 곧바로 받아쳤습니다. 누가 살림해달래? 내 살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좀 가시라고 해. 나 이러다 스트레스 받아서 미쳐버릴 것 같단 말이야.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그 대화를 들은 순간 제 가슴은 도끼로 찍힌 듯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남편에게 상처받아 도망쳐온 저였는데 자식의 집에서조차 저는 그저 부부싸움의 원인이자 불편한 짐덩어리였던 거예요. 저는 까치발로 조용히 작은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주의 새근거리는 숨소리만 평화롭게 들려왔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제 품에서 곤히 자던 그 작은 아이가 이제는 제가 이곳을 떠나야 할 가장 큰 이유가 되어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눈물만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제가 너무 제 생각만 했던 거지요. 맞아요. 제가 친정 엄마도 아닌데 속이 편할 리가 있었을까요? 생각해보면 그리 이상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갑자기 시어머니가 들어와 한 달 넘게 같은 집에 산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고 큰 스트레스였을까요? 화장실 갈 때도, 옷차림 하나 신경 쓸 때도, 부부끼리 사소한 이야기를 나눌 때도 저라는 존재가 늘 옆에 서성이고 있었을 테니까요. 며느리를 미워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제가 너무 오래 머물렀던 것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일찍 일어나 평소처럼 손주의 아침을 챙기고 부엌을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슬그머니 작은 방으로 들어와 캐리어에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옷가지를 차곡차곡 개어 넣으면서도 어젯밤 들었던 며느리의 말이 자꾸만 귓가에 환청처럼 맴돌았습니다. 제발 좀 가시라고 해. 그 말이 비수가 되어 제 가슴 한복판에 다시 한번 깊숙이 박혔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아들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평온한 표정을 지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그동안 신세 많이 졌다. 이제 내 아버지 혼자 있은 지도 오래됐고 하니 집으로 들어가 봐야겠어. 아들이 깜짝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이요? 아버지랑 화해하신 거예요? 화해랄 게 뭐 있어.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수만은 없잖니. 늦겠다. 어서 출근해야지. 준호 잘 챙기고. 아들은 그래도 좀 더 계셔도 되는데. 라며 미안한 듯 말끝을 흐렸지만 저를 더 강하게 붙잡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그 옅은 안도의 표정을 저는 보았습니다. 일부러 외면하려 했지만 그 표정 하나가 제 마음을 더없이 차갑고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을 나서며 출근하는 아들에게 손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아들이 보이지 않은 그 순간까지 저는 애써 미소를 잃지 않으려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정문을 나서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습니다. 남편에게도 하나뿐인 자식에게도 결국 짐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넓디 넓은 이 세상 천지에 저라는 사람 하나 온전히 발 붙일 곳이 단 한 평도 없는 것만 같았습니다. 시린 손으로 캐리어를 붙잡고 길거리에 우두커니 서 있을 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오직 가족만 바라보며 살아온 제 삶이 어쩌면 철저히 실패한 삶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그래도 갈 곳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들고 참 오랜만에 고향에 있는 여동생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두어 번 울리더니 언제나처럼 익숙하고 정겨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니, 웬일이야, 무슨 일 있어? 저는 목이 꽉 메어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동생은 그런 제 수화기 너머의 침묵 속에서 무언가를 눈치챘는지 더 이상 아무것도 캐묻지 않고 그저 조용히 말해주었습니다. 언니, 지금 무슨 일 있는 거지? 오랜만에 보고 싶은데 우리 집으로 와. 기차표 끊으면 연락하고. 제가 굳이 입을 열어 구구절절 말하지 않아도 제 속을 다 알아주는 참 착한 동생이었어요. 멀리 떨어져 살아도 가끔 남편이랑 속상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전화하면 매일 붙어 사는 것처럼 언니, 우리 집 놀러와. 여기 방 많아 하고. 제 무거운 마음을 언제나 다독여주던 동생이었으니까요. 그동안 남편 눈치를 보느라 동생이 그렇게 부를 때마다 저는 늘 에이 너무 멀어하고 웃으며 넘겨버리곤 했지만 이번엔 아니었습니다. 제 발걸음은 이미 고향을 향하고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서울역으로 향하는 버스 정류장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옷깃 사이로 사정없이 파고들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 먼 곳에는 저를 아무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줄 내 피부치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서울역에서 전라도 무한행 기차표를 끊고 자리에 앉으니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저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꿈도 꾸지 않은 정말 아주 오랜만에 청해보는 깊은 잠이었습니다. 무안역에 도착하니 동생이 환한 얼굴로 손을 흔들며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동생은 제부가 일찍 세상을 떠난 뒤로 시골에서 홀로 오랫동안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터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언니의 연락에 속으로는 깜짝 놀랐을 텐데도 초라하고 헬쑥해진 제 안색을 보더니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언니,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일단 가자. 집에 가서 얘기해. 동생의 차를 타고 시골길을 달리는 동안 창밖으로 펼쳐지는 너른 들판과 낮은 산등성이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에서 보던 것과는 또 다른 사방이 탁 트인 하늘이었어요. 그 익숙한 고향 하늘을 보는 것만으로도 막혔던 가슴이 조금씩 뻥 뚫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곳 무안에서의 생활은 제 지난 세월을 통틀어 가장 아름답고 평온한 시간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저를 괴롭히던 숨막히는 공기도 날카로운 잔소리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어요. 아침 일찍 눈을 뜨면 동생과 함께 마당 평상에 앉아 맑은 새소리를 들으며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셨고 모자를 눌러 쓰고 공기 좋은 곳에서 동생의 작은 텃밭을 일구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호미질도 서툴고 잡초와 작물도 잘 구분하지 못해서 동생에게 핀잔을 듣기도 했습니다. 언니, 그걸 뽑으면 어떡해? 동생의 핀잔에 시골 마당이 떠나가라 둘이 마주보며
한참을 깔깔 웃었어요. 살면서 그렇게 소리내어 웃어본 게 도대체 얼마만이었는지 모릅니다. 흙을 만지고 상추를 뜯고 고추를 따며 정직하게 땀을 흘리는 동안 제 안의 묵은 상처들이 서서히 아물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남의 눈치만 보며 기죽어 살던 제가 이게 진짜 살아있는 삶이구나 하고 온몸으로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낮에는 동생을 따라 동네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어요. 마을 분들은 저를 보더니 아이고 명란이 왔네 하며 제 손을 잡고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누군가 제 이름을 그렇게 다정하고 살갑게 불러주는 것도 참 오랜만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당에서 직접 기른 싱싱한 야채로 소박한 상을 차려 동생과 소주 한 잔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다 동생에게 그동안 가슴속에 참아왔던 제 속사정을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지독한 폭언, 아픈 내게 숨소리도 싫다며 작은 방으로 쫓아내던 일, 그리고 아들 집에서 조차 느껴야 했던 서글픈 소외감까지. 처음에는 그저 가벼운 푸념처럼 시작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동안 마음속 깊이 꾹꾹 눌러왔던 감정들이 둑이 터진 것처럼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던 동생은 어느 순간부터 제 손을 꼭 맞잡고 눈물을 펑펑 쏟아냈습니다. 언니, 그 긴 세월 동안 어떻게 그렇게 참고만 살았어? 가끔 형부랑 싸우는 일은 있어도 나는 언니가 그냥 잘 사는 줄만 알았지. 예전부터 형부 불같은 성격 알고는 있었지만 이 정도까지 사람을 피를 말리는 줄은 진짜 몰랐어. 언니, 우리가 살면 앞으로 얼마나 더 산다고 그래. 형부 그 못된 성질머리에 언니 없으면 하루도 못 살아. 아마 지금도 자존심 때문에 겉으로는 버티고 있겠지만 속으로는 언니가 조만간 항복하고 들어올 거라고 생각할걸. 지금 집에 들어가면 언니가 잘못했다고 사과하길 바랄 거고 전이랑 똑같이 굴 거야. 아니, 똑같은 게 뭐야. 더하면 더하겠지. 형부 성격 절대 안 변해. 평생을 그러고 독불장군처럼 살았는데 이제 와서 변하겠어? 언니 진짜 잘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형부 눈치 보지 말고 언니 인생 언니가 즐기면서 살아. 바보처럼 참고 살지 좀 마, 제발. 동생이 흘리는 그 뜨거운 눈물과 진심 어린 위로는 제 가슴속 깊은 곳에 굳게 닫혀있던 빗장을 완전히 부수어 버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늘 내가 참고 희생해야 가정이 평온하다는 바보 같은 생각으로 살아왔는데 정작 그 가정 안에서 평온했던 사람은 남편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동생이 잠든 후에도 저는 마당에 나와 한참을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밤하늘을 까맣게 가득 채운 별들을 올려다보며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솔직한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김명란, 너는 지금 행복하니?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평온함이 지금 이 순간 제 안에 따뜻하게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그래, 나도 내 인생을 온전히 살 권리가 있어. 더 이상은 참고만 살지 않을 거야. 그 단단하고 강인한 마음의 결심이 마침내 무한의 푸른 밤하늘 아래에서 눈부신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은 아들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집에 아직 안 들어가셨다면서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알았어? 아버지한테 전화 왔었어요. 어머니 왜 안 오시냐고 계속 저희 집에 계시는 거냐고요. 연락도 안 되고 집에도 안 들어오셨다고. 저는 당연히 진작 집에 들어가신 줄 알았는데.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저는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 동생이 가꾼 텃밭이 펼쳐져 있었지요. 저는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 아들에게 그동안의 일을 차근차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를 듣고 그 집을 나왔던 일, 그리고 이모네 와서 지내고 있다는 것까지 전부요. 명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는 진짜 몰랐어요. 그날 어머니가 집으로 가신다고 하셔서 정말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당연히 엄마가 나오는 게 맞았어. 그리고 명호야, 엄마 할 말이 있는데.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 가슴속에 품어왔던 결심을 아들에게 전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내 아버지랑 이혼하고 싶어. 긴 세월 참을 만큼 참았고 이제는 정말 지쳤어. 더는 내 아버지 얼굴 보며 참고 살 자신이 없다. 아들은 순간 큰 충격을 받은 듯 침묵했습니다. 한참 만에야 어머니, 그래도 이혼은 주변 시선도 있고 하며 반대의 뜻을 내비치더군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제가 살아온 그 외롭고 슬펐던 세월을 울먹이며 하나하나 풀어놓자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숨소리와 함께 눈물 흘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참을 울던 아들은 마침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을지 다 헤아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엄마가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저는 아들로서 엄마 결정을 이해하고 응원할게요. 가장 큰 버팀목이었던 자식의 지지와 인정을 받자 제 아내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동생에게 결심을 전하자 동생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언니 잘 생각했어. 가서 당당하게 말하고 와하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틀 뒤 서울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기차 안에서 저는 몇 번이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흔들리지 말자. 끝까지 내 할 말을 다 하고 오자.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캐리어 손잡이를 더욱 꽉 움켜쥐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남편이 저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며 소리부터 질렀습니다. 당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남편을 혼자 집에 두고 2달 넘게 코빼기도 안 비춰? 어디 갔다가 이제 들어와. 당신 명훈의 집에서 나와서 어디 간 거야? 거실은 발 디딜 틈 없이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거리가 산처럼 쌓여 냄새가 났고 빨래 바구니에는 옷가지들이 넘쳐 흐르고 있었어요. 온 집안에 쾌쾌한 호라비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2달 동안 혼자 지냈을 남편의 몰골도 후줄근하기 짝이 없었지요. 예전 같았으면 그 모습에 마음이 약해져 한숨을 쉬며 당황하고 변명하면서 빨리 치울게요 하며 팔을 걷어붙였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 말든 당신이 나한테 관심이나 있어요? 그저 삼시세끼 밥 챙겨주는 사람 없어서 찾았겠지. 나 이제 당신 뒤치다꺼리하는 사람 아니에요. 당신이 무슨 애예요? 다 큰 어른이 2달 동안 설거지 하나, 빨래 하나 제대로 못해서 집을 이 꼴로 만들어놨어요? 평생 큰 소리만 치던 남편은 처음 보는 제 단호한 태도에 순간 말문이 막힌 듯 눈만 끔뻑거렸습니다. 저는 그대로 옷을 갈아입고 팔을 걷어붙이며 정신 사나우니까 저리 비켜요. 도와줄 거 아니면. 이라고 톡 쏘아붙이고 쌓여있던 설거지와 밀린 빨래를 모두 끝냈습니다. 묵묵히 집안을 정리하는 동안 남편은 눈치를 보며 제 주변을 맴돌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정리를 마친 저녁, 저는 깨끗해진 거실 한가운데로 남편을 불러 앉혔습니다. 그리고 떨림 없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이혼해요.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뭐, 당신 지금 무슨 헛소리야? 우리 나이에 이혼이라니 제정신이야? 동네 창피하게 이혼? 당신 이혼하면 갈 데는 있고 돈 한 푼 없는 주제에 무슨 이혼이야? 네, 저 제정신이에요. 그동안 할 말 다 못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다 할 거예요. 내 나이 61, 지금 이혼해도 하나도 안 창피하고 잘 살 자신 있어요. 이혼하면 내가 어디 가서 누구랑 살든 당신이 상관할 필요 없잖아. 뭐, 당신 바람이라도 난 거야? 네, 당신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해요. 남편은 한참을 씩씩거리며 화를 냈지만 저는 더 이상 그 화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며칠 뒤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 예약을 잡고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저에게 남편이 불안한 눈빛으로 슬쩍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디 가는데?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어딜 나가든 관심도 없던 사람이 이제는 제가 또 사라질까봐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가방을 고쳐 매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볼일 좀 보고 올게. 나 늦어요.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그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문을 나서는데 등 뒤로 느껴지는 남편의 당황한 기색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38년 만에 처음으로 이 집에서 더 이상 눈치 보는 사람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서울 고층 빌딩에 위치한 변호사 사무실, 상담실에 앉아 변호사와 마주하니 그제야 이게 정말 현실이라는 게 실감났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제게 이것저것 물었지요. 혼인 기간이 어떻게 되시나요? 올해로 38년째예요. 그동안 계속 전업주부셨고요. 네, 결혼하고 한동안 회사를 다니다가 출산 이후에는 한 번도 직장을 다닌 적이 없어요.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혼인 기간도 길고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신 부부는 법적으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여도입니다. 현재 부부 공동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실까요? 아파트가 현재 시세로 6억 정도 하고요. 2년 전 남편 퇴직금이 1억 8천만 원, 예금이 4억쯤 있다고 들었어요. 그 외에 남편이 따로 굴리는 주식이나 다른 자산도 있는데 생활비 받으면서 살았고 경제권은 남편이 꽉 쥐고 있어서 정확히는 잘 몰라요. 그러면 대략 11억에서 12억 사이로 추산되겠네요. 이 정도 규모에서 선생님처럼 장기간 혼인을 유지하며 가사노동을 전담하신 경우라면 법원에서 절반에 가까운 분할 비율을 인정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진행해 보시죠.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평생 내가 번 돈이 아니니까라며 스스로를 낮추고 죄인처럼 살아왔는데 법은 제가 지난 수십 년 동안 해온 눈물 나는 일들을 기여라는 이름으로 떳떳하게 인정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날 늦은 밤 남편은 제가 돌아올 때까지 자지 않고 불을 켠 채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원래라면 저녁 먹고 일찍 잘 시간이었는데 저를 기다린 것 같았어요. 저는 남편을 슬쩍 훑어보고는 아무 말 없이 거실 테이블 위에 이혼 서류를 올려두었습니다. 남편은 서류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잔뜩 찡그리며 악을 썼습니다. 오늘 볼 일이라는 게 이혼 서류 가지고 오는 거였어? 당신 정말 나랑 한번 끝까지 해보겠다는 거야. 당신이랑 뭘 해보겠다는 거 아니고요. 이제 진짜 끝내자는 거예요. 더 이상 말하기도 입 아파요. 당신 생활비 더 필요하다고 했지? 그거 내가 더 줄게. 뭐가 문제야 도대체 말을 해야 내가 뭘 고치든 말든 할 거 아냐.
저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답했습니다. 고치고 바뀔 필요 없어요. 당신이 이제 와서 고쳐지길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더는 한 공간에서 당신 숨소리조차 듣고 싶지 않아요. 저의 완강하고도 단호한 태도에 평생 당당하기만 했던 남편은 38년 만에 처음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하루는 아들 명호에게 전화를 해서 엄마를 설득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고, 또 어떤 날은 갑자기 풀이 죽어서 그동안 내가 잘못한 거 알아? 한 번만 다시 생각해봐라며 사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아선 제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혼 숙려 기간을 거치는 동안에도 제 결심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긴 혼인 기간 동안 제가 가정을 지키고 재산을 유지증식하는데 기여한 부분을 폭넓게 인정해 주었습니다. 6억이라던 아파트가 시세가 더 올라 7억이 되어 있었는데 매각 후 정확히 절반씩 나누기로 했지요. 퇴직금과 예금에서도 제 몫으로 수억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평생 제 이름으로 된 돈이라고는 제대로 가져본 적 없던 제가 제 명의의 통장에 억 단위의 숫자가 찍힐 거라니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남편이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되면 그 역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생활비 200만 원을 받았으면서도 단 한 푼 마음대로 쓰지 못했던 제가 이제는 제 명의로 된 자산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긴 세월 참고 버텨온 대가가 저에게 이런 식으로 돌아온다니 한편으론 다행이면서도 한편으론 가슴이 참 씁쓸했습니다. 법원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마주한 남편은 몰라보게 늙고 수척해진 모습으로 허망하게 서 있었습니다. 한때는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위험 있어 보이던 사람이었는데 그 초라한 모습이 어쩐지 참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를 보며 슬퍼하거나 미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저 제 인생에서 깨끗이 지워내야 할 과거일 뿐이니까요. 저는 주저없이 짐을 싸서 동생이 있는 전라도 무안으로 정식 귀촌을 했습니다. 무안의 양지 바른 언덕배기에 작지만 아늑하고 마당이 넓은 저만의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마당 가득 좋아하는 꽃들을 심고 넓은 텃밭에는 상추와 고추, 토마토를 가꾸며 매일매일 평온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청아한 새소리에 잠을 깨고 낮에는 정직한 흙을 밟으며 땀을 흘리고 저녁에는 동생과 소소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이 일상이 제게는 기적과도 같습니다. 가끔은 동생과 마당 평상에서 삼겹살에 소주 한 잔 기울이는 소소한 재미도 이제야 알게 됐어요. 어느 저녁 텃밭에서 직접 딴 상추를 조용히 다듬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에게서 걸려온 영상통화였어요. 화면 너머로 통통하게 살이 오른 손주의 얼굴이 비치자 저도 모르게 활짝 웃음이 터졌습니다. 손주가 화면에 대고 고사리 같은 손을 흔드는 모습에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들은 어머니 잘 지내시죠? 밭일 너무 무리해서 하지 마시고요라며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며칠에 한 번씩 걸려오는 아들의 안부 전화는 이제 제 삶의 또 다른 작은 행복이 되었습니다. 사실 가끔 남편에게 연락이 와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문자도 오고요. 그래도 40년 가까이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신경 쓰이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말이겠지요. 이제 와서 그 사람의 행복을 바란다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슬픔에 빠져 혼자 외롭게 늙어가지 않았으면 하는 작은 바람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저 참고 살아온 세월이 길다는 이유로 나만 참으면 가정이 평온해진다는 생각으로 때로는 남들의 시선 때문에 혹은 혼자 남는 게 무서워서 익숙해진 고통을 무작정 참고 살 수만은 없는 법입니다. 부부란 모름지기 나이가 들수록 서로를 인격체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보듬어주면서 같이 인내하며 살아가야 하거늘 일방적으로 한쪽이 희생하고 참고만 사는 노후의 삶은 그 자체로 지옥이나 다름없습니다. 노년의 삶이 행복해지려면 반드시 변해야 하고 서로를 온전히 존중해야만 합니다. 저는 이제 61 아주 건강합니다. 제 지나온 서러운 인생의 대가로 정당하게 받아낸 제 돈도 든든하게 있습니다. 이제 남은 제 소중한 인생은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저라는 제 자신만을 위해 여유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보려 합니다. 제 진짜 인생은 이제야 비로소 찬란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제 목소리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해드린 이야기가 마음 한구석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늘 온전히 평온하시길 바라며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청춘은 안단테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